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딘다. 이거는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냐면은 누구라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인간관계는 결국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관계에서 좋은 데이터를 쌓는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 그리고 어떤 타고난 성질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축적해서 그걸로 결론을 도출해서 적용을 하느냐,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더라고요. 관계를 내가 잘 못해,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사람들하고 별로 만날 일도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는 초반에 조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만한 자료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걸 꺼내서 적용을 못 하잖아요. 다른 데서 이론적으로 뭐 한 줄 들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다가가려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그 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선인가? 아니면 여기가 선인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인공지능이 엄청난 양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 데이터화하는 건데, 사실 우리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 글 한 줄, 책 한 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내 안에 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같은 실수는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분들,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데이터 한번 쌓으셨네요? 한꺼번에 뭐 왕창 쌓으셨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한번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는 내가 좀 안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겪은 거야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런 데이터를 쌓는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좀 메타인지가 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데이터가 되고 다음에 어쨌든 그 실수를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는 건데, 맞아요. 이 메타인지가 잘 안 되면 그 사람 탓이라든가 상황 탓을 하다 보면 나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 나를 싫어하고 하면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메타인지와 그 데이터를 쌓으려는 의식, 알아차리고 이거는 데이터야,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있으면은 메타인지도 점점 이것도 늘어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데이터를 쌓으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어 하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해지거든요. 저는 뭐 사실 제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촬영을 할 뿐인데, 이게 사람을 만나서 피곤해지는 게 성숙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숙을 이렇게 거듭하잖아요. 이 과정이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이만큼 쌓아서 그걸 적용하는 과정인데, 그 데이터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싫어해 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걸 점점 연령이 더해지고 또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될수록 그걸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요, 점점 더 신경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뭔가 예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친구한테 아야 네 생각나서 샀어 하면서 주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나한테도 좋고 받는 사람한테도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어떤 데이터냐면, 괜히 집에 물건을 쌓아놓고, 요즘에 사람들이 다 미니멀리즘 추구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또 하나 얹어주면서 이 사람이 또 이거에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저 사람 또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 작은 물건 하나 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는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저 사람도 피곤해.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리고 반대로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저 사람이 뭔가 이걸 줬는데 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이게 필요 없는 거를. 하지만 나는 이게 별로 반갑지 않은데도 좋아하는 척을 해야지 또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은 또 이걸 받으면서도 부담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척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해집니다. 아주 작은 일,
어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상호작용이 이제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해지죠. 제가 선물 같은 거 해줄 때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관찰해보고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건 저의 실수에서도 있었던 사례인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테니스를 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이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골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지만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완전히 선물치고. 제 친구한테, 정말 친한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레슨 받고 쳐봐라. 근데 처음에는 야, 내가 내 주변에서 테니스 라켓까지 선물해 준 사람이 몇 명 없어 하면서 했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안 치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아, 나는 테니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한테 테니스 라켓을 주면서 뭔가 너무 생색을 내려고 한 게 아닌가. 만약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애초에 내가 정확히 알고 그걸 선물해 줬으면 이 친구의 리액션이 뭔가 거짓된, 가장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좋아했을 텐데, 뭔가 선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뭐가 좋아하는지 좀 고민해 본다면 그 리액션도 조금 더 훨씬 다를 수 있겠구나. 예, 그럼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선물이라는 걸 알면은 저 사람이, 아, 저 마음의 크기가 저 정도구나. 그런 것까지는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좀 가벼운 거다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선물의 그 묵직함,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좀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싼 선물을 받는다? 이러면 내 경제적인 어떤 자율성을 저 사람한테 예속받는 행위가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불쾌해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약간 다르죠. 우리 둘이 연결돼 있어 라는 느낌으로만 어떤 기념적인 선물을 한다? 그러면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져서 그냥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물은 그냥 주고받지 말자.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적정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단계에서는 더 피곤해지나요? 어떻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딘다. 이거는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냐면은 누구라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위치에 놓이는 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잖아. 이러면 그 사람은 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롭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일수록 어떻게 하면 나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혼자서도 너무 보람찬 시간이야. 너무 이 시간이 재밌었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뭔가, 나의 관심사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저도 옛날에 이런 시간이 있어 봤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든 취미든 뭐 혼자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저만 해도 물론 여자친구랑도 데이트하고 친구들도 만나지만 한 달 내내 일해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안 만나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잖아요. 왜냐? 바빠 죽겠거든. 이게 뭐 여유가 있어야지 힘들고 하지, 계속 일에 치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남는 시간에 혼자 뭐 해야 되는 뭐 취미생활 있으면 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은 애들 뭐가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성취를 조금씩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어쩌다 만나면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잘 지내고 바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뭔가 관계에 배고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만나면은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사냥감이 된 듯한 기분을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음 자세부터 이게 바뀌어야 태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래 라는 공식을 외워서 적용을 하면은요, 항상 공식이라는 거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 만들어 보겠어, 누구라도 좋아, 이렇게 되면은요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기는 공짜가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인기의 대가는 뭘까요? 예, 피곤함입니다.
제가 전에 네.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어느 조직에 가나 사랑을 받고 네. 그리고 저도 그 친구를 또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베프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가장 나랑 단짝 친구기는 한데 저하고만 같이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는 친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섭섭하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너는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왜 했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분은? 그분은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친구가, 야, 인기 있는 거, 그거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피곤하기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죠. 인기 있는 게 왜 싫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딱히 정말 이득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소진이 되는데 그게 뭐 물질적인 걸로 돌아오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애에 있어서 인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한 사람하고만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한테만 인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인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매력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나는 이 정도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어. 네. 나는 이 정도만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 선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별로인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수많은 인간관계 조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에게 인간관계를 좀 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칙 같은 걸 하나 정도 뭐 알려주신다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하고 가장 잘 지내자. 그게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는 흘러가는 거라는 걸 알아두자.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만 진짜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른이 돼서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나서 친구가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이득만을 위해서 그 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매일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된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억지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뒷자리에 앉았을 뿐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그냥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자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맞추고 조금 안 맞아도 서로 같이 놀 수 있습니다. 소통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도 없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아의 크기가 점점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다른 점이 점점 더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또 사회에 진출까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각자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되면은요,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같은 고등학교나 같은 대학교나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삶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또 달라집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져서 화제도 달라지고, 그리고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집은 뭐 아직도 작은 월세방인데 이 친구는 벌써 내 집 마련을 했어. 근데 그걸 마음껏 축하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데 내 처지를 저절로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이 친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얼굴만 보면 내가 불행해져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라는 거는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저절로 그 수명을 다하는 관계도 존재한다. 이거를 인정하시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40대가 이제 저는 이제 중반인데, 중반쯤 되니까 요즘 느끼는 거는 관계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 거, 흘러가는 거 너무 공감이 되고, 플러스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가 겹쳐야지 그 사람과 친하게 오래 지냈을 때 생각이 드는 게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이 비슷한 종류에 속한다든가, 예를 들면 취미가 좀 비슷하다거나, 이게 두 개가 돼야지 어쨌든 주기적으로 만날 일도 생기고 만나서 할 대화거리도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면 확실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각자 가정이 생기고 하다 보면 거기서 와이프, 남편, 애까지 보다 보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쩔 수 없이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생활 수준 같은 것들,
이게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여기서 말씀하신 너무 격차가 나버리면 뭐 잘 사는 친구와 좀 못 사는 친구가 있다 친다면 둘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줘야지 좀 지속적인 관계가 좀 형성되지 않나.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귀에 톡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네. 뭔가 만날 자연스러운 거리.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는요, 용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용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 연락이 오는데 그냥 연락이 온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거든요. 왜지? 왜 연락을 하지? 특히 전화 받는 거 저는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전화로 소통하는 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같이 보면서 소통을 하면은 네. 훨씬 더 무슨 뜻인지 알아듣거나 이게 가능한데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시간씩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은 두통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전화로 수다를 떤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죠. 이제는 에너지가 좀 딸리기도 그러면 하고. 예를 들면 작가님을 찾는 지인 중에서 용건 없이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선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떻게 사나 싶어서 정말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어떤 목적도 없고 그런 전화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편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런 진짜 그런 그 친분을 목적으로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런 전화는 되게 반가우세요? 반갑죠. 반갑기는 반가운데 네. 제가 끊지를 못해요. 저도 재밌거든요. 막상 받으면은. 네. 근데 끊고 나면은 이제 쓰러지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지친 일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외향적이고 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나이 들면서 점점 체력이 딸리면서 내향인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용건 있는 사람으로서 취미면 취미, 일이면 일 이런 걸 지속을 나이 들 때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관계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만한 용건이 없어.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 용건도 없어. 네. 이런 사람들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용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요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